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싼 쟁점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계엄령은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말하는 내란의 정의는 무엇인지,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법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 권력의 한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지와 반대를 떠나 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느냐는 점입니다. 검찰과 특검 측은 당시 국내 상황이 무력 충돌이나 전쟁 상황이 아니었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측은 국회와 일부 정치 세력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며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은 언제 내란이 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헌 문란 목적. 둘째, 폭동. 셋째, 국가의 통치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무력을 행사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장악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계엄 선포가 단순한 권한 행사였는가, 아니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는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시도, 일부 언론사 통제 지시,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즉,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헌법적 통제 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다면 이는 계엄 해제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 불능 상태 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징역은 왜 나왔을까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관련 지시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선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선 실제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중단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반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과 일부 법학자들은 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며 위헌 여부는 정치적 헌법적 판단의 영역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 물리적 무력 행사나 실질적 통치권 장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죄 적용은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즉, 잘못된 판단일 수는 있어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기엔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 범위라는 점입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지시 체계를 종합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내란죄는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무력 행사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그 법리를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 병력이 대규모로 동원되어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동원 계획은 있었으나 전면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 해석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평가하고 일부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결국 판단 기준은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형법 구성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국헌문란 목적. 둘째, 조직적 실행 계획. 셋째, 헌법기관 기능 정지 시도. 이 세 가지가 충족됐다고 본 것이 무기징역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헌법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엄도 그중 하나입니다. 권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한계를 벗어나면 그 순간 위헌위법 논쟁이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죄의 폭동 해석 목적 인정의 범위, 계엄 선포의 재량 한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법리 판단이 달라진다면 형량이나 죄명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란의 정의는 단순한 반정부 행위가 아닙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조직적 무력 행사가 결합될 때 성립합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조치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었기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경계선을 다시 그은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 진영이 아니라 원칙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엄은 헌법 수호였을까요? 아니면 헌정 파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